자, 교재 209페이지에요. 6번 문제 보시죠. 6번.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죠. 자, 그러면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지금 임차인으로상의 목적물인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사가지고 병한테, 그죠? 병에게 외상으로 샀다.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죠. 여기가 채무자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을이 비용을 투입했다. 그죠? 비용. 개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네요. 다 합쳤네요. 그러면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1번. 을이 병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틀린 질문이에요. 자, 요 채권, 병의 채권은요, 이 건축물, 임차물이 임차한 임차물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요. 자기가 건축 자재를 팔고 사고 한 매매 계약상의 대금 채권이에요. 그죠? 대금 채권. 이렇게 되면 대금 채권과 이 목적물과는 결연 관계가 없어서 이 사람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죠. 1번 틀린 질문이다. 자,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이 사람이죠. 을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임차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해서 비용을 갑한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갑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3번. 을은 갑의 선락 없이 S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은 유치권자의 의무죠. 유치권자의 의무. 여기는 첫 번째 성관주의 의무, 두 번째는 자, 채무자의 선락 없이는 이게 없는 상태라면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할 수 없고 담보 제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금지 의무죠. 금지 의무. 제공 금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행위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것은 유치권자의 권리죠. 유치효 외에도 경매권이 있죠. 다만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권리 등등은 있습니다. 뭐 별제권도 있고 비용 상환 청구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의 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자, 유치권이란 것은 뭐예요? 유치효가 있다 했죠. 유치효란 것은 유치권이 성립한 이후에 소유자가 그 유치물에 대한 소유자가 병인을 냈다 하더라도 바로 점유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유 계속할 수 있는 효력이고, 따라서 거절이 가능하죠. 거절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5번도 옳다. 따라서 6번 문제는 사례 문제로 통해 가지고
유치권 선임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유치권 선임 요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8번 다음 중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죠. 유치권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 중에서도요. 물건과 자기가 점유하는 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그 물건과 채권 사이에 채권 발생한 채권 사이에 여기에 결연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연관계. 자, 이것이 주로 문제되는 것인데, 자,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란 것은 임차물과 결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 돼요. 2번 수의사가 치료비는 후일 지급받기로 하고 저수를 치료한 경우, 자, 후일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치권 내가 취득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번은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다음 3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업자가 대가를 받기 전에 그 컴퓨터를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이것을 3번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이 점유에서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겠다 이런 모습은 안 돼요. 그 외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다 포함돼요. 이 점유죠.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4번 위 3의 업자가 후일 그 컴퓨터를 우연히 점유하게 된 경우, 자, 이 점유를 하게 되면 돼요. 그렇죠.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수리비를 못 받았는데 그 컴퓨터를 어떤 사유로 인하여 나중에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면 유치권 성립해요. 따라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점유와 채권의 발생 사이에 여기에는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점유할 때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채권은 옛날에 발생했는데 물건에 관하여, 그런데 또 우연한 사유로 나중에 적법하게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면 그때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네요.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던 자가 그 건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면 자 5번의 경우는 이 점유는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점유여야 유치권 성립하지, 만약에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면 이때는 점유 개시가 불법적으로 개시됐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번도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 말은 임차인에게 바로 임차권을 소멸해버리고 없어져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종전의 임차인이 말입니다. 당해 임차물을 반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한다는 것은 바로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불법 점유를 개시한 이후부터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9번, 10번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건과 채권 발생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9번, 10번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네요. 11번. 11번 하나 볼까요? 11번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방하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유치권의 대상인 유치권의 대상 물건은 타인의 소유 물건이면 됩니다. 소유물이면 돼요. 이때 이 타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자, 이때요 유치권 성립하려면 이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점유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간접적으로 점유했던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법한 점유여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간접 점유는 조심을 좀 하자 이랬습니다. 이 간접 점유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겠다. 이런 형태의 간접 점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는. 이것은 사실상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해 줬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3번에요.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안 되죠. 유치권이란 것은 뭐예요? 자기의 채권 발생한 채권하고 채권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에요.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채무자한테 그죠? 이게 있을 때 그 물건 사이에 결연 관계를 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유치물을 누군가가 승계받아갔다 해서 하더라도 그 승계인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 관계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래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4번은 바로 불법 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차인도 아는 사람이 아무 권한 없이 점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이거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죠. 이것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한 물건에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비용 상환 청구권 자체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냐 악의의 점유자를 불문하고 이렇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 명도하기라는 약정을 한 경우 했죠? 이것은 바로 이 약정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유입비 비용 상환을 비용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이것을 포기한다는 약정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포기 행위이고 유효한 포기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권리가.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 권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래 되겠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을 쓸 비용 상환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 바로 뭐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되겠죠. 배제 약정이 되어서 결국은 유치권 성립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자, 5번. 그래서 5번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문제 사례 문제로 유치권을 이렇게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해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갑은 컴퓨터 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갑이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유치권 행사하여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갑은 컴퓨터를 자기 소유 컴퓨터를 이렇게 을한테 수리를 의뢰했죠.
수리 계약을 한 거예요. 수리 약정. 그리고 수리비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 A가 있겠죠. 갑소유 컴퓨터 이렇게 이전해서 의리가 있습니다. 이 수리업자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를 다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수리 대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죠. 바로 컴퓨터, 즉 갑의 소유 컴퓨터와 관련한 채권이 이렇게 발생하죠. 이게 결연관계죠. 결연관계가 인정되니까 변적이 도래했고, 변적이 도래했으니까 을은 뭘 갖는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을은 유치권이 생긴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 법률관계에서 옳은 것을 원했네요. 자, 1번.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료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이때요. 을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요. 바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승낙하에 뭘 할 수 있냐? 뭐 당해 목적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해요. 승낙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임대하면 여기에 있는 을이 임대인이 되고 제3자 임차인에게 그러면 뭘 받겠대요? 여기에 차임을 받게 되겠죠. 차임, 대여료요. 대여료를 받을 거예요. 이것을. 그럼 이 차임이 어떤 것이냐? 여기 성격이 바로 차임이 바로 법정 과실에 해당됩니다. 법정 과실. 자, 이때요. 이 유치권에서는 효과로서요. 이거 외에도 과실 수취권이 있죠. 이 과실 수취권을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실을 취득해서 변제 충당, 자기 채권에, 그죠? 즉, 을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차임은 변제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이 과실 수취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수리비 채권의 우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우선 변제, 이러한 효력을 누린다. 되겠죠. 자, 이때 법률상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그죠? 자, 요 의미를 같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을은 자기의 물건에 있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주의 의무가 있다 했는데, 이 유치권자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랬죠. 따라서 자기 물건처럼 주의 의무 있다 이러면 틀리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3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컴퓨터를 양수하고 을에 대하여 컴퓨터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유치권의 효과가 뭐예요? 유치권의 효과는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유치효가 있죠. 즉 을은요 자기의 수리 대금을 변제 완제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죠. 이게 유치효라고 했습니다. 누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내놔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유치효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틀렸죠. 4번. 을이 컴퓨터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은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요 4번 내용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습니다.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우리 물권 중에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 용의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20년간 행사하지는 소멸하죠. 자,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당의 목적물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유치권 행사하고 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려면, 자, 이때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이 채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혹 이것이 채권의 행사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물으겠죠. 여기에 대해서 채권 행사는 아니다 이거죠.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한테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재판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의 행사,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권리 불행사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점유의 계속에 의한 유치권 행사는 당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죠.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렇게 326조에 이렇게 기준을 했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5번. 을이 갑의 선락 없이 컴퓨터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즉시 유치권 소멸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타인에게 빌려준다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채무자의 선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법한 임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의무 제공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되겠냐? 여기에 반한 경우에는 이때는요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치권자한테 채권자한테 이때 이 소멸 청구권은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뭐냐? 형성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채무자가요 유치권 소멸되었다는 이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해야 그래야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곧바로 소멸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그래요. 형성권 행사,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보면 되겠네요. 14번. 유치권, 다음 중 유치권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죠. 1번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죠. 2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유치권이 즉시 소멸한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는데 이것을 우리는 채무자의 대담보 청구 이렇게 표현해요. 학문적으로는 유치권 대신에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대신 담보를 제공하니까 유치권 소멸시켜 줄래?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 소멸 청구죠. 즉 유치권의 요 청구는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건데 이 유치권 소멸 청구는요.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순수한 청구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요.
이 대담보 청구인 채무자 유치권 소멸 청구를 받은 채권자가 유치권자죠. 유치권자가 여기에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이게 핵심이네요. 좀 소멸시켜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거란 거죠. 내 다른 담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그 유치물은 내한테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요, 유치권자인 채권자는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승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하면 그때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소멸한다. 유치권이 그때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있어야 소멸한다. 이렇게. 이걸로는 대담보 청구라고 합니다. 3번,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면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것도 뭐였어요? 이거였죠.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행사하면 소멸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겠죠. 형성권이니까. 그 다음 4번, 유치권의 의무 위반,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요겁니다. 요거.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소멸 청구했다라고 청구해버리면 바로 즉시 소멸합니다. 이렇게요. 행사하면 즉시 소멸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이야기다. 그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때 유치권은 소멸한다. 4번이 옳네요. 5번, 유치권은 점유를 잃더라도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유치권의 이 성립과 존속 요건이 바로 점유를 계속할 것. 점유가 계속되어야 유치권이 존속하게 된다. 이래 됩니다. 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유가 침탈로 인하여 상실되었다. 점유를. 이럴 때는 유치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유치권이 소멸. 따라서 이때 이런 경우에 유치권자는 이제는 유치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자기가 유치권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권에 의한 당해 점유물 반환 청구하겠죠. 물권적 청구권.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행사합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침탈로 상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유치물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겠습니다. 유치물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없다 했습니다. 반드시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걸로 해결해야 된다. 뭐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만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이 침탈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겠죠. 이 권리를. 그렇죠? 이때 1년이란 것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죠. 법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은 이 제척기간 1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점유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라 이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법원이 해석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두루두루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물론요, 저당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이게 저당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것을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당물을 유치하면 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게 법정담보물권을 성립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틀린 거 됐네요.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반드시 유치권 성립 요건에 이때 있죠. 자, 2번하고 4번을 보려고 이 문제 보는 거예요. 2번 점유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렇게 되면요, 자, 저당권의 기입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정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이래 있죠. 유치권 성립이 이제 이렇게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유치권자에게는요, 우리 판례가 이 경매가 개시되어서 종료되면 경락 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나오겠죠.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이 유치권자한테 가서 꽉 쥐고 있으니까 유치물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돌려줘. 건물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 건물 내놔 할 때 이 유치권자는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이 말은 당해 유치를 계속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그 경락인한테 반환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유치권 성립은 해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난 이후에도 유치권 성립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없다 이러죠.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2번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치권은 성립한다.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다만 그 경매 개시되는 절차가 완료되어서 어떤 사람이 경락받겠죠. 그 물건을 경락받아서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을 것이고, 그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유치권자한테 와가지고 야, 가지고 있는 물건 내놔, 건물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건물 인도하라 하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치권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에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자체는 뭐예요? 당해 건물과 임차보증금 사이에는 결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4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죠. 여기에요. 저당권은 존재했으나 아직 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이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입 등기가 하기 전이죠. 이렇게요.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대항력이 있다예요. 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 경매 개시 결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진행되어서 경매가 완료되어서 경락 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경락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으니까,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5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자, 여기에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면 앞에는 사실상 법률상 우선 변제를 말해요. 만약에 사실상 우선 변제는 유치권자한테 인정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죠? 사실상 우선 변제. 그 말을 썼죠. 그죠?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사실상 우선 변제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뭐냐 하면 임대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가지고 있는 그 유치물에 임대하는 데 대해서 채무자, 즉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임대했다. 유치권자가. 그럼 유치권자가 임대했으니까 차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차임, 법정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을 통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가도 유치권자가 과실받은 그 법정 과실인 지료 또는 차임 이런 것들을 뭐 해요? 그래요. 변제 충당을 해서 자기 채권에 충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 채권자 보다는 우선 변제받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사실상 우선 변제란 말을 쓴다 이게.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우선 변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래서 뭐냐, 우선 변제는 우리 유치권자한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자. 자, 그 다음에 뭐 18번 문제 하나 볼까요?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4번에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없다 했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이런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치물 반환 청구 이런 용어 자체를 아예 없다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유치물 반환 청구라는 것은 이런 아예 없다. 존재할 수 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둬야 된다는 거죠.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반드시 침탈로 점유를 상실해야 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유치권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